퇴근길 밤 공기가 한결 달라졌습니다. 한여름의 고민도 하나씩 풀리는 여유로운 한 주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공식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모레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지만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안전지침을 모두 지켰지만 원청 회사와 하청업체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희생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전담팀을 꾸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멈추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일선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던 국방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여인숙에서 불이 나 장기 투숙하던 노인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폐지를 주어 생활을 이어가던 노인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자수하러 갔지만 당직 경찰관이 문전박대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엠넷 프로듀스 X 101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작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최종 발탁된 그룹의 데뷔를 그대로 밀어붙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 측의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서 앞으로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니시나가 도모훈이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 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외교 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는데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해양 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에도 재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니시나가 공사는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시한보다 하루 앞선 오는 23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최근 청와대는 국익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안은 모레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커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방사능 우려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으로도 이어집니다.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참가국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우리 체육회 실무진은 일본의 올림픽 홈페이지에 잘못 표기되고 있는 독도 문제도 일본 측에 강력하게 항의할 방침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 성화봉송 지도에 선명하게 그려진 독도. 우리 정부의 공식 항의에도 일본은 여전히 자기네 영토처럼 표시한 독도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단장회의에 참석하는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준비 전반에 대한 일본 조직위의 설명을 듣고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관계자들도 모두 모이는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항의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운 만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독도 관련 건은 저희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체육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문제도 국제 공론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도 방사능 오염 식자재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다른 나라 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 나온 내용은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일단 현장에 가서 타 NOC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일본 실무진과의 1대1 논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외교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모레는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주 전 만남에서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죠. 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 시한 등을 코앞에 두고 이뤄지는 이번 만남에서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만나 양국 외교 충돌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일부 외신이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말해 21일 오후 회담이라는 큰 일정은 정해졌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진행된 회담 이후 3주일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한일 양국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고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특히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인 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시행일인 8월 28일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소미아가 연장 없이 종료되고 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일 관계 파국이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지난달 초 시작된 한일 외교 충돌 국면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만큼 지난 1일 방콕 회담과 같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다소 우세한 편입니다. 다만 최근 양국에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숨고르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 반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부처 현장 지원단이 처음 가동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체제와 자율 준수 기업인 ICP 기업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후에는 1대1 상담을 통해 전략물자 제도와 수입국 다변화, 금융 지원 등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안내했습니다. 범부처 현장 지원단은 다음 달까지 자동차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가전 등 업종별로 밀착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일본의 호위함에 위험하게 근접 비행을 했지만 일본이 중국에 항의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한일 레이더 갈등으로 번졌던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 사건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대응입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중국 폭격기 JH-7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호위함 2척에 근접 비행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시 중국 폭격기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표적으로 훈련했을 것을 의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기의 교신 감청과 항적, 전파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예측 불가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국 내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중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계 감시 강화를 지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을 저공 위협 비행했을 때 우리 구축함의 레이더 작동을 문제 삼으며 갈등을 크게 증폭시켰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러일 정상회담 뒤에는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삼가며 한껏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징용 배상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에는 날선 공격을 이어오고 있는 아베 정권의 이 같은 이중 행보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독도 방어 훈련 계획에 대해 여전히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 방어 훈련의 규모 등에 대해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훈련 시기와 규모는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다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을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내일 종료됩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대로 한미훈련이 끝나고 곧바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군이 처음 지휘봉을 잡은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 작전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기본 작전 운영 능력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 때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시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형태로 실제 전력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동맹이란 말을 빼고 훈련 명칭을 바꿔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노골적인 비난과 함께 군사행동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달에만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성능 시험에 열을 올린 겁니다. 최근 시기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과학과 기술, 우리의 힘에 토대한 주체적 국방건설 발전 방향에 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하시면서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훈련이 끝나는 동시에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훈련이 끝나자마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진 만큼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가 천근 같은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지사지하면서 대화에 방해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지난 6월 말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단거리 발사체를 6번이나 쏘아 올렸습니다.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평화경제 구상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선 망발, 뻔뻔스러운 사람 같은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첫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런 북한에 대해 신중하고 성숙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게 아니라면서 관련국 모두 천금 같은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은 더 하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도록 서로 노력해야 대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 북미가 신경전을 벌일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역지사지를 주문하며 북미 대화를 중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분쟁이 아닌 번영의 땅으로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북미 대화 재개가 논의되는 지금이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최대 고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 3월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한미 협상대표가 이번 주에 만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대표가 내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제11차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협상 대표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은 본격적인 협상 전 사전 면담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성적 미달로 2차례나 유급을 당하고도 꾸준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준 교수는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에서 준 면학 장학금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외국어고를 졸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5년 입학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유일하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학기 연속으로 모두 합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입학 직후와 지난해 2학기엔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이 56억 원, 이 가운데 예금이 34억 원이 넘고 딸 자신도 사모펀드에 3억 5천만 원 출자 약정까지 했는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의 돈을 뺐거나 펀드에 쓴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녀를 키우며 학자금 교육비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재단을 만든 노환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환중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고 부산의료원장도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거로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 투자액을 약정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다름 아닌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주장으로 펀드 운용에 어떤 식으로든 조국 후보자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초대 대표이사부터 현 대표이사 그리고 조카 조모 씨를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 신청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부인이 이 친척의 소개로 펀드에 투자한 건 맞지만 펀드 운영에는 친척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 약정, 위장 부동산 거래, 또 동생의 위장 이혼 등 이렇게 가족을 둘러싸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조 후보자는 당장이라도 청문회를 열면 하나하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장 이혼의 당사자로 거론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도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불거지는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족에 대한 신상에 집중된 이목이 부담스러운 듯 장관이 되면 펼칠 정책 검증에도 관심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 조모 씨도 호소문을 통해 언론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쯤 경제적인 문제로 합의 이혼했고 아이와 주변 시선 때문에 이를 숨겨왔을 뿐 위장 이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남편이 넘겨준 웅동학원 10억 채권 소송 역시 판결을 받아도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와의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빌라는 정 씨가 보낸 돈으로 시어머니인 조 후보자 모친이 살 집을 산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혼한 뒤 위자료와 양육비를 못 받는 게 딱하다며 자신 앞으로 집을 사줬고 정 씨도 이런 사정을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소유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기에 돈을 더 내고 사게 됐다며 위장 매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언론과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당내 전담팀을 꾸려 검증 공세의 고삐를 더욱 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멈추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자유한국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여기에 당내 조 후보자 검증 전담팀까지 꾸려 검증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받아야 하는 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투톱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주문한 데 이어 인사청문회에 나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위해 후보자 가족에까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분하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회 또 신상 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여야 신경전의 청문회 일정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요청한 회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로 열자는 반면 한국당은 충분한 검증을 하기에 촉박하다며 다음 달 초쯤 열자고 맞섰습니다. 처음부터 국회법을 지나간 상태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입니다. 조국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끌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월 초로 넘어가도 국회법 해석상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두 야당에서 요구하는 9월 초 청문회 개최를 왜 못 받았습니까? 청와대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여야는 잇따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지만 위법은 없었다는 여당과 의혹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한 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가뵰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했지만
모두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6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오늘 출석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포함해 17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작업 중 숨진 김용균 씨 사건 기억하시죠? 8개월 만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전소 측은 컨베이어 설비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고 원청과 하청의 관계는 직접적인 안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용균 씨는 작업 지시를 다 지키고 숨졌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4개월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특조위는 사고 이후 회사 측은 개인이 근무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김용균 씨는 작업 지침을 잘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소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인 발전회사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하청회사는 컨베이어가 자사 설비가 아니라며 문제를 방치했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입니다.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주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조위는 발전소 운전 업무는 발전회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20여 개의 개선 사항을 정부에 공고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아들의 누명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는 발표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서 정말 누명을 벗었구나. 이건 구조적인 문제구나. 특조위는 권고안의 실천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산재 사고로 모두 465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38명이 줄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고강도로 현장을 점검합니다. 1,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가 군에서도 쓰였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성 문제로 판매 금지된 2011년까지 부대나 훈련소는 물론 군 병원에서도 사용됐는데 장병들의 피해 현황은 아직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복무 도중 다치거나 아픈 장병들이 입원하는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곳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부터 3년간 구매한 개수만 290개, 주로 장병들 병동에서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사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쓸 때 조사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국군 양주병원에서 2009년부터 2년간 100여 개를 구매했습니다. 일반 군부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진주에 있는 공군 기본 군사훈련단에서는 2008년 10월 한 달 새 390개가 쓰였고 해군 사관학교와 육군 24단 등에서도 살균제가 사용됐습니다. 2000년부터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12개 부대에서 모두 합해 800여 개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달 시스템에 남은 기록이나 제보를 통해 확인된 숫자일 뿐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각급 부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달 시스템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많죠. 특조위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의무사령관을 다음 주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방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피해자도 찾고 또 이런 사용했던 실태 조사도 같이 하자는 어떤 그런 요청 및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판명된 즉시 사용 금지 지시를 내렸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없다면서도 전 부대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CMIT, MIT 등 성분의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전성 확인을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주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70대와 80대 등 어르신 3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오점곤 기자입니다. 쪽방촌이나 다름없는 여인숙 건물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붕 쪽으로도 이미 시뻘건 불길이 번졌습니다.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것은 새벽 4시쯤. 소방 차량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은 많이 번져 있었습니다. 1층 여인숙 내부와 주변에 있던 가스통이 터지면서 굉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안을 쳐다보니까 이 축포 높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정도 높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빵빵 하면서 터지네. 가스가요? 네. 오래된 흙벽과 나무로 된 집이라서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할 당시에 이미 하염은 외부로 지금 분출되어 있었고 지금 건물이 거의 이제 붕괴 직전까지 최성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초기 진압이 완료된 이후에 여인숙 안쪽에서 불에 탄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여인숙을 관리하던 80대 할머니와 투숙객 남녀 2명 등 어르신 3명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열로 인한 실화인지 누전에 의한 화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변을 당한 어르신들은 쪽방 같은 여인숙에 장기 투숙을 하던 분들로 알려졌습니다. 폐지나 고철을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던 겁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불이 난 여인숙으로 통하는 골목에 고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폐가전제품과 부탄가스통도 널브러졌습니다. 여인숙 화재로 숨진 어르신들이 모은 것들입니다. 숨진 노인들은 폐지와 고철을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골목에 가끔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고물이 쌓여 갖고 있고 사람이 다니도 못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못 다녔고 대문 앞에 보면은 대문 앞에도 고물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이렇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전주시청 인근으로 옛 전주역 여인숙 골목에 1972년 지어졌습니다. 시설이 낡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방값이 쌌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이 살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여인숙에 내고 사는 장기 투숙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지가 사고가 난 지역이 아니어서 평소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3분 다 돌아가신 분은 노송동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나 저희 입장에서도 평소 관리 대상이 안 되죠. 관리할 수도 없었고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은 전국에 7만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한 달 수입은 20만 원 남짓. 이번 화재로 숨진 어르신들 역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값싼 여인숙에서 생활하다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해 내다버린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내일 오후 2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의 자수 과정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애초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갔던 피의자에게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응대를 한 건데요. 경찰은 당시 피의자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서 가까운 경찰서로 안내했다고 해명했지만 만약 그 사이에 피의자가 마음을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합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 39살 A씨. 경찰은 A씨가 시신 발견 닷새 뒤인 지난 17일 새벽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 봐서 범인일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긴급 체포를 한 거죠. 하지만 A씨가 종로서를 방문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을 먼저 찾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씨가 서울청 정문 안내실을 방문해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당직 근무자가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 때문인지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력팀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말해 가장 가까운 경찰서인 종로서를 안내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5분가량 광화문 주변을 배회하다가 택시를 타고 종로서로 이동해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자수하러 온 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발로 찾아온 엽기 살해 피의자를 돌려보낸 경찰. 1km 떨어진 서울지방경찰청과 종로경찰서 사이에서 피의자가 자수하려는 마음을 바꾸고 추가 범행을 생각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그저 아찔하기만 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다리를 잃은 대구 이월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안전수칙 등이 잘 지켜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월드 측은 놀이기구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다리를 잃은 롤러코스터입니다. 노란 통제선을 넘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 들어섭니다. 현장에는 안타까운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사고 사흘 만에 이뤄진 현장 감식은 기기결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다친 청년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바탕으로 일단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월드 관련자들도 조사를 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과실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월드 측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근무자들이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출발 전 안전점검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리는 일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월드 측은 그런 관행은 없었다고 밝혀 사고 경위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관행 같은 것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그런 조사 작업 같은 것들을 충실히 나름대로 했었지만은 보도에 나오는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은 없고, 이월드는 또 안타까운 사고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또 피해 청년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생선가게 종업원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과 상인들의 도움으로 절단된 손가락을 찾아서 접합수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잘린 손가락은 생선을 사간 손님의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어떻게 찾을 수 있었던 건지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선을 자르던 남성이 갑자기 손부위를 움켜쥡니다. 생선가게 주인의 사촌 동생인 최모 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겁니다. 장갑으로 상처 부위를 움켜쥐고 있어 병원에 도착한 뒤에야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가게를 샅샅이 뒤져도 잘린 손가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잘린 손가락이 손님이 사간 생선과 함께 봉지에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되던 상황. 가게 주인은 해당 손님을 찾을 방법이 없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또 봉지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경찰관님 불러서 이렇게 같이 찾게 된 거죠. 무조건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CCTV를 통해 확인한 손님의 인상착의를 곧바로 상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인들이 시장 CCTV를 돌려보며 해당 손님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연락처와 주소가 확인됐습니다. 그분의 동선을 확인하는 그 중간에 그 마트에 이제 들어가는 걸 확인했었고 그분에서 이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경찰관들이 해당 손님의 집을 찾아가 냉동실에서 보관 중이던 생선 봉지에서 잘린 손가락을 발견했고 잘린 손가락은 사고 발생 2시간 반 만에 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됐습니다. 얼음팩 있으면 2개만 좀 달라고 해서 손가락을 사이에 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후송하게 된 겁니다. 더운 날씨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제 실온에 노출이 되면 혹시 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접합 수술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손가락을 못 찾으면은 이게 잘 낫는다 해도 손가락이 반토막 나니까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찾아서 붙여놨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에 침착하면서도 발빠른 대응과 상인들의 하나된 마음이 잘린 손가락을 찾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성접대와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소환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양 전 대표를 원정 도박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흘 만에 YG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양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라며 당장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 전 대표를 공개 소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사 일정을 알리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더라도 수사기관이 공개 소환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 전 대표는 지난 6월 성접대 혐의로 한 차례 조사받았지만 비공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조사 때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첩보 등을 통해 도박 액수와 동행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토대로 양 전 대표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공소시효가 끝나는 외국인 재력가에 대한 성접대 혐의도 함께 따질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엠넷 프로듀스 X 101의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의미 있는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탁된 그룹 X1은 예정대로 곧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엠넷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 12일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1차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작진을 불러 조사했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 여부를 밝힐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은 더욱 짙어졌지만 투표를 통해 발탁된 최종 멤버 X1은 다음 주에 데뷔합니다. 각 멤버들의 소속사와 담당 매니지먼트, 엠넷 등이 기존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다만 엠넷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들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데뷔를 강행하는 제작진과 이를 지지하는 소속사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또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엠넷이 원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프로듀서가 될 수 있다며 투표를 유도했던 엠넷 프로듀스 X 101. 하지만 정작 팬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데뷔에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조희연, 성창호 전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신 전 수석 부장판사 측은 법원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한 건 당시 형사수석 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요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확보할 당시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DLF라고도 불리는 파생결합펀드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DLS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갈리는 파생금융상품인데 총 8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이고 1인당 평균 2억 원씩 투자한 셈인데 손실률이 95%, 그러니까 원금을 거의 다 잃게 된 상품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상품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섰는데 원금 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인 DLF와 DLS입니다. 투자 국가 국채 금리가 일정 범위에 머무르면 이익을 주고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는 상품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 금리를 낮추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이 상품은 모두 8,224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우리은행이 4천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판매액의 99%가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겁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3,600여 명이 투자한 돈이 7,300억 원, 전체의 90%나 됩니다. 한 사람이 2억 원가량 투자한 셈입니다.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판매액 85%가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 지금 금리 수준이 만기까지 이어지면 손실액이 3,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 투자 원금 1,200억 원 대부분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감원은 상품 판매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금 손실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거 키코 사태와 같이 은행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원금 보장이 있을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에 대한 조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이 유럽연합, EU의 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4일 억류했던 이란 유조선이 풀려났다고 이란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억류 45일 만에 풀려난 이란 유조선은 배 이름을 그레이스 1호에서 아드리안 다르야 1호로 바꾸고 현지 시각 18일 밤 11시쯤 이란 국기를 달고 그리스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지브롤터 당국은 앞서 지난주 선박에 실린 석유가 시리아로 향하지 않는다는 이란 정부의 확증을 받고 해당 선박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아드리안 다리아 1호의 출항은 이란이 지난달 페르시아만에서 납포했던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의 석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망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자신들과 달리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경쟁이 힘들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 중이라고 말했는데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경쟁에 개입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기자들 앞에서 삼성 얘기를 꺼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경쟁자 삼성이 안 내는 관세를 자신들은 내야 한다며 어려움을 말했다는 겁니다. And Tim was talking to me about tariffs. And you know, one of the things, and he made a good case, is that Samsung is their number one competitor, and Samsung is not paying tariffs because they're based in South Korea. 제조 시설 대부분이 중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파는 아이폰에도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을 하소연한 겁니다. And it's tough for Apple to pay tariffs if they're competing with a very good company that's not. I said, how good a competitor? He said they are a
애플이 미국에 들여오는 아이폰에 관세를 내야 하는 건 오는 12월 15일부터. 그나마 9월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는 3,000개 항목에 포함됐다가 휴대전화 등 특정 품목만 석 달 남짓 연기된 덕입니다. 애플워치 등 다른 제품은 9월 관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부품의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공개 거절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And I thought he made a very compelling argument, so I'm thinking about it. 만약 아이폰 관세 면제나 경쟁 제품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나온다면 스마트폰의 격전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 판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삼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장의 외국 회사 삼성과 중국 공장의 미국 회사 애플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됐던 홍콩 시민들의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달 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홍콩 당국이 송환법 폐기 등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상황이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환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던 홍콩 빅토리아 공원.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여했던 집회 현장 곳곳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빅토리아 공원 앞에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남긴 글귀입니다. 송환법과 같은 악법은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이고요.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진행된 우산혁명을 기리기 위해 종이로 접은 우산도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참가자들의 잦은 해산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된 집회.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을 송환법 반대 투쟁에 함께하게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其實香港自從6月16號開始到之後嘅即係示威活動都比較偏勇武嗰邊啦，但係難得有一次係純和理非，其實見到咁多和理非一齊喺逼爆維園，都其實已經好感動啦。 하지만 정부 당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咁都係視乎翻政府嘅回應啦。咁如果佢係冇回應嘅，咁行動可能係會升級啦。咁視乎翻示威者唔同示威者嘅行動咯。咁係。 일부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분열을 우려하는 가운데 오는 31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그 사이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홍콩 사회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PT 자료를 봐주십시오. 다음 이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관 현황입니다. 뭐 단지처럼 생긴 저 한 개가 아파트 한 4층, 5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011년부터 유출, 방출, 유출 이렇게 최초에는 보면 유출이 520톤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 한 10,000톤 정도 방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초로 인정하고 발표한 게 사고가 나고 나서 2년이 넘게 지난 2013년도 8월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방출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죠. 이게 지금 거의 꽉 찼기 때문에요. 이 후쿠시마 가까운 곳에서 지금 올림픽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해양으로 만약에 방출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앞에 해적도는 사고 이전에 비해서 세충 검출량이 461배고요. 이건 뭐 그린피스에서 16년 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기들 자체 조사 보고서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일본은 방사능 기준을 1에서 20으로 20배 상향 조정했죠.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쿄 대학원의 도사토 도시소라로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수치이며 이를 용인할 경우 내 학자적 생명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구장인데요. 도쿄올림픽 열릴 예정으로 있는 야구장입니다.
이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서 한 290m 떨어진 곳에 있는 저 시커먼 네모난 게 방사능 오염토를 적재했던 장소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데서 야구해도 됩니까? 공작기계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분야에 내가 근무를 하고 전문가잖아요. 로봇버스에 보면 이렇게 찝는 거 있지, 찝는 거. 요거 강약 조절 우리가 못 만들고 일본에 만들잖아요. 조인트 볼팅 이것도 일본도 만들잖아요. 90%가 로봇도 일본 겁니다. 또 로봇 관련돼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도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로봇에 관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일본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 중에 오히려 그와 비슷한 그 퀄리티를 가진 것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히든 챔피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대안을 하겠다는 그 대안 좀 얘기해보세요. 진짜 대안이 뭐냐?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일본으로 대응해서 우리 싸워서 이긴다. 이거다. 로봇 안 준다. 뭐 반도체 안 준다. 또 우리 다 안 준다. 그러면 좋다. 그거 안 주면 우리도 안 준다. 그럼 그 안 주는 우리는 안 준다는 그런 식의 상황 조치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업 차원에서 정치권은 연일 조국 대첩 공수가 한창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요. 후보자보다도 가족과 얽힌 의아한 일들이 많죠. 어느 선까지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영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은 점점 뜨거워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대를 들여다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천만 원을 그냥 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보고 묻으라고 합니까?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채권 투자, 사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1위의 종합 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헌법의 달인이었습니다.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양서를 의혹으로 만들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 공격회 또 신상 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꼼소문만 가득하게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정의당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동생의 헤어진 전 부인이 호소문 형식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해달라, 아이는 이혼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이 요청을 유념하면서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이 전 부인 조 씨의 설명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굉장히 소상히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전 부인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의 전 부인. 조국 후보자 조국의, 동생의 전 부인. 재수 씨죠. 재수 씨인데 오늘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 얼른 뿌렸는데 내용은 이제 그 동안에 쭉
그 뭐 유장 결혼, 그다음에 유장 합의, 이혼, 그다음에 유장 매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2005년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신용불량자였다는 거죠. 신용불량자였지만 사람을 믿고 이제 결혼을 했고 4년여 동안의 어떤 결혼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사업 실패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깨졌고 그래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번에 이것이 이제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결혼 생활이 사회에 여론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심각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 그 호소문을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그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로서의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후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격 침해, 인격 살해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정당한 인사청문회로서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 의식을 던진 그런 호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헤어진 전 부인 또 역시 성이 조 씨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유념을 좀 하면서 대담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일단 이 채권이 전 부인에게 넘어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남이 될 관계라면 10억 원이나 되는 채권을 전 부인에게 주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야당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채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채권이냐면 웅동학원입니다. 웅동학원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도 한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학원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액수는 납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독립운동을 한 그런 그 사람이 나온 학교이고, 근데 그 학교 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선의로 그 아버지가 인수를 했다.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웅동학원을 이 조 씨 일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좀 의문시되는 점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한 가지,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어떻게 이 아버지인 조 후보자의 아버지 부친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그 공사를 그 조 씨의 부친이 있는 건설회사에서 그 공사를 하게 합니다. 공사를 하게 하고 또 이제 그 동생,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동생도 또 회사를 차려서 어쨌든 그 두 회사가 하청업체죠. 원청업체, 하청업체로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이 공사 대금을 미리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망하거든요. 부도가 되고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신보는 돈을 못 받으니까 또 이 기술신보의 어떤 그런 그 연대 보증하는 사람들은 어머니, 동생 뭐 이런 분들인데 부친이 이제 별세를 하시고 그 채권을 이제 상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술신보는 자신은 이제 어쨌든 은행에 그 돈을 납부를 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채무는 이제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기술신보의 구상권도 없어진 상황에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채권이 있다. 채권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요. 즉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16억 원을 그 동생이. 그러면서 동생이 받아야 될 그 돈이 그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청산됐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다음 해에 소송을 걸게 돼요. 아니 분명히 청산됐으면 없어져야 될 채권이 갑자기 그 다음 해에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채권이 살아나고 그것을 또 부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인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지연이자까지 없어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런 그 돈을 이 웅동학원의 지금 채권자로서 승소를 했거든요. 2번이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부인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아니 16억 원은 어차피 그 채권
채권은 이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못 받으니까 네. 미안해서 자신한테 준 건데 이 학원은 사실 재산을 뭐 이렇게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네. 아니라서 실제로 돈이 안 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뭐 납득이 어려운가요? 지금 뭐 야권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이제 청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하기 전에 이 조국 동생이 그 이제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파산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2005년도에 하게 된 것이죠.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친의 건설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생이 했던 또 그 재하급받은 네. 하도급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부친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사실 이 하도급 받은 회사가 공사대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즉 학원은 이제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 비용에 대한 채권이 존재를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다만 부도가 나서 그 돈을 받지 못했고 기술신보는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기술신보는 관련되어 가지고 지불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동생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대 책임 보증이 있기 때문에 네.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술보증한테 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100억이 그대로 뭐 조국 일가에게 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란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어쨌거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느 부분인가요? 자, 어느 지점이냐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사실 저기가 있는데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동생한테는 안 갑니다. 동생이 지금 전부 다 양도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100억은 순수하게 동생의 부인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동생은 전혀 관여이 없어요. 왜? 말씀하셨듯이 동생한테 가게 되면 그것이 다 기술신보에 가게 되거든요. 현재는 부인이 전부 다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전체 52억의 채권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 10억을 부인에게 준 거고 본인이 42억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채권을 소위 이번에 이제 고려 원래 있었던 네. 건설회사 다음에 만들어진 그 코바라고 하는 네. 코바 DMC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이 2006년도, 2017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학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어떻게 코바가 인수를 했냐라고 하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자 측에서 이제 입장을 낸 것이 청산 절차라 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청산 절차 채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미 밝혀진 상태라고 하는 점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소송을 두 번째 걸었을 때 그 부인이 걸었지, 그러니까 조 씨의 부인, 그러니까 조건 씨의 부인 네. 조 씨가 걸었지 조건 씨가 건 건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학은 다시 해야 될 것 그거는 같고요. 이제 회사가 건 겁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동생 부부, 그러니까 헤어진 예. 동생과 동생이 헤어진 전 부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거론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소송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소송을 거는데 웅동학원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 채권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웅동학원은 두 번씩이나 자신들의 어떤 변론을 하지 않아요. 네.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100억의 어떤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네. 웅동학원이. 근데 그 당시에 첫 번째 때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론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입니다. 변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조계에서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억밖에 안 되고 네. 지연이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붙어서 50몇 억까지 갔다가 지금 100억까지 뭐 지연이자가 더 네.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철저하게 이 변론을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최소한 패소를 하더라도 이 져야 될 어떤 공사 대금으로 줘야 될 상황들을 지금 판례를 따르면 이것을 전액 다 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뭐 51억까지도 안 간다는 네. 거죠. 첫 번째 변론에서 했다면. 그런데 그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웅동학원에 미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사였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요. 이 소송이 어떤 다툼이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났고 그 부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쪽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쪽에서도 당연히 이 채권을 공사대금을 아버님의 그 부도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했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상식을 가지고 그걸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배임의 죄까지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이 헤어진 전 부인 조 씨가 낸 입장문 상당히 길어요. A4 용지로도 여러 장이던데 지금 야권에서는 뭐 대필 의혹까지 제기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운동학원보다도 더 야권에서 지금 조 씨의 그 부인, 그러니까 조건 씨의 전 부인에게 해당되는 게 위장 매매거든요. 네, 위장 매매와 관련 부동산 문제, 위장 매매 의혹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대답하는 답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들은 게 아니냐, 대비를 한 게 아니냐라고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 이것은 뭐 사실 대필 의혹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뭐 대피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굉장히 긴 어떤 그런 그 호소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처음에 부분이 호소문이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 이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법 체계를 대단히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쭉 보면 그 앞뒤가 사실은 좀 같은 어떤 선상이 아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조언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장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거래 문제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돌아가면요. 이혼하고 나서 사실 후보자 기준으로 전 재수는 그 김해에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직장도 옮기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온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이제 다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014년도에 그 어머니가 A라는 빌라를 사러 이제 가는 중에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 돈을 너희를 줄 테니 이 빌라를 너 이름으로 하고 내가 평생 이 빌라에 살 수 있게 해달라. 너가 그 동안에 우리 막내 아들이겠죠. 막내 아들 하고 이혼하면서 사실 양육비하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고생하고 네 손주를 생각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상 사준 거죠. 근데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갖고 있는 그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인 겁니다.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이 빌라를 하나 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시점이 2014년도고요. 그리고 있다가 이 빌라에서 이사를 해갖고 2017년도 경에 2017년 경에 해운대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와서 해운대에서 전세를 사는데 그 전세 보증금이 약 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 중에 이 2017 그게 그 전세값이 오르니까 해운대 지역이 오르니까 이 이제 B라는 아파트로 다시 입주하게 된다. 마침 그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3주택에 걸려서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세가 4억이었고 아까 1,000만 원 정도 싸게 해서 3억 9천 정도면 살 수 있다라고 하니 본인이 이제 일정하게 돈을 더 기존에 갖고 있던 전세 보증금에다가 추가해갖고 3억 9천에 샀다 이건데 이것을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왜 산시점과 뭐 매매 시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의 어떤 설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혼하고 사실 정상적으로 이혼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시부모님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측은하게 여겨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그럴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입장문 전문을 보지 못한 분들께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헤어진 시어머니에 대해서 참 감사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 생활을 좀 힘들게 하고 양육비랑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좀 마음의 빚을 지고 이미 헤어진 며느리지만 좀 챙겨주려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장문에는 많이 읽히거든요. 네. 뭐 가정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정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언제나 조국 후보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조국 후보자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가족을 검증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국 후보자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나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부인 쪽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다. 이게 야당 측의 지금 의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의 사생활을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관점에서 조국 후보자의 이 자금 흐름, 자금이 어느 쪽, 그러니까 그 재산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디로 갔느냐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 그러니까 이혼한 며느리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을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건 그분들의 어떤 좋은 미담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 돈은 아니죠. 이 돈은 그렇죠? 이 돈은 어떤 돈이냐?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돈이거든요. 근데 남남이 됐다면 그 돈이 다시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좀 이해는 어렵지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일단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직계 비속들 간에 어떤 재산, 그러니까 그 현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여했을 때 10년 이내에 5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이것이 그 어떤 전세 자금을 부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 정도는 부인하고 사실 또 그것도 어머님한테 어머님의 살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상의 안 했을 리도 없고 그러면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이 이렇게 매입하게 됐다라고 만약 진짜 매입했다면 그것을 조국 후보자가 모를 리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 문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면 최소한 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면 당연히 이 문제 정도는 해결됐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한 점 의혹도 없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서야 이게 증여세가 누락됐다면 나중이라도 내겠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웅동학원도 똑같은 어떤 케이스거든요. 웅동학원 민정수석 직전에 웅동학원에 지금까지 체납된 게 있으니까 그때 내겠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물론 증여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언제나 이것이 닥친 다음에 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법의 어떤 법망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인지가 있느냐를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야당은 지금 오늘 나온 해명 때문에 더 궁금증이 많아졌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조 후보자의 아내에게 이제 아파트 대금으로 줬다는 돈 3억 9천만 원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돈은 어디서 그렇다면 구했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네, 오늘 그 호소문에도 밝혀 있듯이 이미 2017년경에 그 3억 9천 원의 이걸 사기 전에 이미 그 해운대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고 그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아파트에 이제 전세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3월 달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대선이 있기 전이니까 2017년 3월 달에 전세 계약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이 시기에 이제 이것을 다른 데 이사 가느니 1층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본인이 이제 일부 더 줬겠죠. 한 4천만 원 정도 더 줬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야당의 주장을 거꾸로 뒤집으면 후보자의 동생의 전 배우자가 어떻게 해운대 아파트에 그 전세 아파트를 그 보증금을 구했는지를 밝히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상적인 어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궤를 좀 벗어나는 그런 네.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조 후보자의 가족과 이 동생의 헤어진 전 부인 사이에 어떤 연결된 어떤 자금의 흐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기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혼한 뒤에도 동생과 함께 사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뭡니까? 네, 자 지금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게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게 물론 이제 동생 부부의 그 뭐 생활이긴 하지만 동생이 2005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결혼할 때부터 이미 신용불량자였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어머니가 뭐 집을 이렇게 구해주게 된 것도 사실은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동생은 그 후에도 건설사도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도 설립하고 또 제빵업체까지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혼을 하고 사실은 신용불량자라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4년 만에 이혼을 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 생활비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한 어떤 그 부부간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이 부인은 계속 그 사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회사에 등기 이사로 돼 있다든지 또는 지금 제빵업체 말씀을 드리면 제빵업체도 6억 원 그러니까 동생이 6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제빵업체 공장과 네. 그다음에 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인수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인수는 실패를 합니다. 뭐 이 판사람이 뭐 이 서류를 조작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재판에서 이 실형을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알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돼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설립 회사에. 네. 그렇다면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갔던 부부가 왜 이 동생이 끊임없이 사업을 벌이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루가 되고 계속 같은 어떤 이사라든지 이런 것과 뭐 완벽하게 이렇게 네. 그 분리가 되지 아니한가에 대한 의혹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전 재수가 그래서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즉 이미 본인은 이제 아이를 그 시어머니와 같이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어쨌건 이혼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재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서 이름을 자기가 내걸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인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한겨레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그 고려 시티개발과 그 이후에 있었던 코바 C&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소송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그 네. 대표이사가 되고 이사가 서로 바꾸고 이렇게 되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보면 용동학원에 대한 그 채권 보전을 위해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고 하는 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남편으로서는 분리가 됐지만 어떤 아들의 아버지로서 또 아들을 돌봐주는 시어머니의 아들로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왕래나 소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조국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다. 이게 야권과 여권 상반된 시각인데요. 또 다른 의혹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6억, 이 중 예금이 34억이나 돼서 그에 따른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조 후보자 딸 역시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실제 납입했고 6억까지 한 학생에게 6학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녀를 키우며 학자금 교육비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장학금이란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에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뭐 해당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규정이 대학교에서 주는 것이라든지 혹은 공공 성격의 어떤 장학금이라면 규정이 아주 철저할 겁니다. 근데 보니까 개인,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부친의 어떤 호를 따서 지금 그 장학금 기금을 마련을 해서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실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는 것보다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의적인 어떤 문제. 말씀하셨듯이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로스쿨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느냐. 소천장학회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까지 소천장학회에서 있던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특정인에게 매 학기마다 6학기라니까 1,200만 원 입니다. 매 학기 200만 원씩을 특정 개인에게 줘왔느냐를 지금까지 검증을 해본 결과 언론들이 그 어떤 경우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산대에서는 이건 처음부터 이 조국 후보의 딸의 지명이 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한 학생이 한 번 정도 받거나 혹은 2번을 받더라도 쪼개서 받거나 이게 다였지 한 학생이 1,200만 원 6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실제로 지금 재학생들도 지금 언론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너무나 놀랐다 그렇게 한 개인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도의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의혹이 여기서 생기는 게 올해 들어서 이 지도교수 그러니까 소천장학회의 이 기금을 마련했던 이 A 교수가 부산의 의료원,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의 의료원장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철저하게 또 이렇게 파헤쳐 봐야 되겠지만 의혹 수준이지만 둘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지 않느냐. 조국 전 민정수석 힘을 써준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인 거예요? 그렇죠. 특정 후보에 대해서 특정 교수에 대해서 아까 특정 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특혜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조국 후보자 쪽 입장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딸의 이 장학금까지 그리고 이제 일종의 사설 장학금이란 말이죠. 이것까지 다 파헤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솔직히 이거 기사를 보면서 이 장학금을 조성했던 지도교수의 그 일종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본인의 부친이 이제 상을 당하시고 거기에 따른 조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조의금을 재원으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뭐 학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일종의 학력을 좀 격려하고 면학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많은 학생 중에서 왜 그 문제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첫 번째 와서 세 과목 이제 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낙제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제 200만 원을 줬고 그게 그 시기에 이제 16년도, 17년도, 18년도 모두 6학기에 걸쳐갖고 줬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학기에 18년 2학기 때 또 꽈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년이 못 가는 거죠. 19년도 올해 연도에 승진을 못한 거예요. 승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학생이 200만 원씩 1학기, 2학기 받고 있다고 그 지도 교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명예가 사실 훼손된 거죠. 왜 본인이 마치 1,200만 원 주고 부산 의료 원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정당 이런 야당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오늘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 의료원 원장 정도 되면요 상당히 많은 면접과 다양한 다면화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지 어떤 누구의 딸이라는 이유로 누구의 딸에게 1,200만 원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상당히 무리한 연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 조국 후보자가 내놓는 또 다른 해명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 투자액을 약정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주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 피의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초대 대표이사부터 현 대표이사 그리고 조카 조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신청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 실질적인 소유주가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다, 오촌 조카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모 씨가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어떤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이 사모펀드의 성격,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 오촌 조카라고 하죠.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용을 했다면 사실은 외부인 없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 씨 일가들만 했다면 사실은 편법 증여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내부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손실을 봤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이 다른 사람의 수익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세금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들, 딸, 그러니까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방법으로서 사모펀드가 많이 또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이 첫 번째고, 더 사실 야당이 지금 문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예요. 투자한 회사가 아주 중소기업인 가로등과 관련된 업체예요. 이 가로등과 관련된 업체는 사실상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그런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잖아요. 이 가로등을 개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작년보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모펀드들 이 모든 것들이 교수 시절에 있었다든지 혹은 민간인 시절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이 사모펀드를 했다. 관급공사까지 투자를 하는 어떤 사모펀드가 있다. 이것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일단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난히 이제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또 친동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친동생은 좀 어떤 존재인지 기존에 책 같은 데서 거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몇 해 전에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라는 책에서 동생과 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어릴 때부터 늘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형은 공부 1등, 동생은 싸움 1등,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드러난 동생의 모습을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조국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과는 좀 다른 길. 그것이 틀린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기가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집안에서나 사회에서 그다음에 그 가족 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늘 아팠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매정하게 어떤 법의 잣대를 들이게 되고 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쭉 짚어봤는데 한국당은 후보자 지명 철회에서 나아가서 조 후보자를 상대로 고발전에 돌입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해서 3인을 고발하고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에 관해서도 김진태 의원이 고발을 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검토하면 업무상 배임죄 당사자는 후보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사로서 중동학원의 이사로서 본인한테 주어진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고 그로 인하여 학교 법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이 우리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이렇게 고소고발전까지 갔던 전례가 있었나요? 대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사실 고소고발전이 이어집니다. 제 기억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할 때
또 진영 복지부 장관 그 네.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시민단체들이 공약 위반이다 해갖고 뭐 고발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렇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또 고발이 들어갔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청문회 되기 전부터 사실 예.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송사 사건에 휘말릴 네.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느냐. 야당에서는 아마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이 고발을 하게 된 계기, 뭐 동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반대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뭐 헌정사상 거의 처음이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는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검찰총장이 그 후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전직 검찰총장, 그러니까 네.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소환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현직에서 소환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당사자는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출근길 조국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 남겼는지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시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신상털기 청문회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청문회 어떤 검증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청문회가 역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가장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문회 날짜도 잡기 전에 고소고발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상당한 정치적 액션에 불과한 것이 뻔한데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법사위에서 양당 3당 간사가 이제 모여서 의사일정을 합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거 이유는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야당이 여러 의혹들을 쭉 늘어놓고 나중에 이 청문회를 과연 열어줄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 네.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자꾸 우리의 청문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가족들까지 탁탁탁 터냐라는 어떤 비난을 합니다. 미국을 한번 예를 들까요? 미국은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되기 전에 이미 백악관의 인사국, 그다음에 국세청, IRS라고 하고 FBI,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위 4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국회에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는 그 정책에 대한 검증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4단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족과 관련한 사항이 61개 항으로 4개 기관에서 터입니다. 네. 이미 언론에 공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 4단계에 걸쳐서 여기서 통과돼야 후보자로서 상원에 가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진영에 대한 문제나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정부는 내가 코드에 맞으니까 이 사람 그냥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하는 건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하니까 그것이 이 전 단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전 단계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청문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여야 간의 신경전 그리고 검증되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휴일 홍콩 시위가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콩의 폭동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등 상황에 따라 무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관영 매체 성격의 중국 환구시보는 홍콩 시위에서 폭력의 퇴출 기조가 나타났다며 반겼습니다. 무장경찰이 선전에 집결한 것을 평화행진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폭력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황을 낙관하기보다 시위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둔 반응입니다. 当前香港最急迫和压倒一切的任务是依法止暴制乱，恢复秩序。 선전에 집결한 무장경찰과 장갑차들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홍콩에 대한 중국의 무력 개입에 반대한다며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f they do violence, I mean, if it's another Tiananmen Square, I think it's a very hard thing to do. 홍콩 사태가 다시 악화할 경우 미중 무역 협상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주말마다 계속되던 홍콩 시민과 경찰의 충돌은 일단 멈췄지만 중국은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 참석하는 박철근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등 우리 대표단 3명이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사능 안전과 후쿠시마산 식자재 문제에 대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기구의 책임 있고 신뢰할 만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대회 공식 홈페이지가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IOC에도 일본이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계 수영인들의 큰 잔치 제18회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선수권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참가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낸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모두 194개 나라에서 참가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세계 신기록 9개와 대회 신기록 16개 등을 쏟아내며 17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내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이상적인 예행 연습을 했다는 현지 언론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턱없이 적은 예산, 그리고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고 하는 3대 악재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덕분이었습니다. 이어 열린 아마추어 수영 동호인들의 잔치 마스터즈 대회. 60여 개 나라에서 8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나이와 인종, 나라를 넘어 수영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한마당이었습니다. Optimal condition, moreover, they could experience hospitality and the kindness of the Korean people and of the Gwangju citizen. 참가자들은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을 찾아 문화 체험을 하고 남도의 맛깔스러운 음식도 즐겼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로 우리나라는 월드컵과 동하계 올림픽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5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4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본 시청자는 줄잡아 10억 명. 참가자들도 SNS에 활동을 올리면서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흑자대회가 됨에 따라 수영대회 개최 성과를 유산으로 남기고 한국수영진흥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PGA 투어 신인왕에 도전하는 임성재가 한국 국적 선수 5번째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임성재는 플레이오프 2차전 대회 마지막 날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5타를 줄이면서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공동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페덱스컵 포인트 부문 24위에 오르면서 2016년 김시우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5번째로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함이 감돌지만 여전히 낮 동안에는 많이 덥습니다.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그래도 33도 안팎의 낮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남해안과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해 안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영남지방에는 30에서 80mm고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폭염특보 속에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대전도 33도, 춘천과 광주가 32도, 대구는 30도로 예상됩니다. 폭염특보 수준의 심한 더위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